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교수의 간호TV입니다. 간호조무사 응시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보건간호학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환경보건에 대한 요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영상만 보신다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환경보건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출제 문항수는 4개입니다. 먼저 국제환경협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2년 상반기 국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람사르 협약은 이란의 람사르에서 습지에 관해 맺은 협약입니다. 두 번째로 사막화 방지 협약은 무리한 개발과 지나친 목축으로 인한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체결된 협약입니다. 세 번째로 교토 기후변화 협약은 교토 의정사라고도 하는 곳으로서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와 그의 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실행 계획을 담은 협약입니다. 네 번째로 바젤 협약은 유해 폐기물 수출입과 그 처리를 규제하려고 만든 협약입니다. 다섯 번째로 런던 협약은 해양 환경 중요성과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해 해상 투기 금지 등을 담은 협약입니다. 여섯 번째로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에 해당하는 염화 불화탄소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협약입니다. 일곱 번째로 기후변화 협약은 UN 기후변화 협약, 리우 환경협약이라고도 하는데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기체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생물 다양성 협약은 생물종의 파괴 행위를 규제하도록 하고 생물 다양성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국가 전략 수립을 위한 협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최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는 국제환경협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것이 어떤 협약에 해당이 되는지를 고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후와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열 조건 중에서 기온 역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과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대륙권 내에서는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온이 내려가는데요. 평균 100m 상승시마다 약 0.56도씩 낮아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온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반대로 높아져서 고도가 높은 곳이 하층부보다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온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환경들은 어떨 때일까요? 바로 바람이 없는 맑게 갠 날, 춥고 긴 겨울날, 눈이나 얼음 등으로 지면이 덮여 있을 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대기 오염이 되는 것으로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서로 교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문제에서는 기온 역전의 정의, 이것을 발생하게 하는 환경, 그리고 발생하는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기후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과거 국시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기후 요소라고 하는 것은 기후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 즉 기온, 강수량, 바람, 일사량, 습도, 구름량, 일조 시간, 증발량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서 세 가지 요소를 3대 요소라고 하게 되는데 기온, 기습, 기류가 해당이 됩니다. 기습은 강수량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서 이 기습은 인간의 체온 조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온열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류는 바람이 해당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불감기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도 과거 자격시험에 불감기류에 대한 개념 정의가 무엇인지, 불감기류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불감기류는 우리가 기류를 느끼며 측정할 수 있는 한계의 범위는 대략 0.5msec 이하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피부가 감각하지 못하는 기류를
불감기류라고 하게 됩니다. 보통 불감기류는 실내나 의복 내에 끊임없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 기능을 살펴보면 우리의 신진대사 기류가 생식샘, 즉 남성의 고환, 여성의 난소, 발육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적정선에 쾌적한 기류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느낄 수는 없지만 추위에 대하여 저항력을 길러주기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17년 하반기 국시에 출제가 되었던 열중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중증은 총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 원인, 증상,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열경련은 체내의 염화소듐의 감소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으로서 주로 탈수 상황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나타나는 증상은 경련으로 이때 필요한 대책으로는 식염수, 정맥 주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서늘한 장소로 이동을 해서 체온을 낮춰주고 이로 인해 체온을 방산시키며 소금, 물이나 이온 음료의 섭취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 열 피로는 고온 환경에서의 노동으로 인한 순환기계 이상, 피부 혈관의 확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증상은 두통, 실신, 구토, 허탈 등이 나타납니다. 대책을 살펴보면 순환기계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강심제, 심장을 강하게 수축하여 혈액순환을 도모하는 약제이죠. 강심제를 투여하는 방법이 있겠고 식염수 정맥주사, 서늘한 장소로 이동해서 체온을 낮춰주고 다리 올리기를 통해서 실신을 보완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사병인데요. 일사병의 원인은 고열의 직사광선을 장시간 받아서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증상을 살펴보면 두통, 땀 분비가 많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책은 조이는 옷을 풀어주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을 하고 식염수 주사를 하며 의식이 있으면 수분 섭취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분이 과거 17년 하반기 국시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열사병은 체온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의 기능의 장애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본디 우리의 적정 체온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는 땀을 흘리면서 체온을 낮추고자 하는 작용을 해야 하는데 체온 조절 중추인 시상 하부가 기능에 장애가 있게 되면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증상은 40도씨 이상의 고열이 있는데 땀 분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대책 방법으로는 옷을 벗기고 얼음물에 몸을 담그고 체온을 급격하게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열중증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은 증상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사병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땀 분비가 많은 것이 특징인데 열사병 시에는 땀 분비가 없는 것이 대표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원인에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하여 암기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감각 온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 온도는 23년 상반기와 18년 하반기 국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감각 온도는 유효 온도와 실효 온도라고도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온, 기습, 기류의 요소를 종합한 체감 온도를 말하는 것이죠. 포압도 100%, 정지 공기 상태에서 동일한 온감을 주는 기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의를 설명해 놓고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것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적 온도인데요. 이 부분은 17년 하반기 국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체온 조절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온도로 작업의 강도, 계절, 성, 연령, 의복, 음식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최적 온도는 생활하는 데 가장 적절한 온도로 습도 및 기류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불쾌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불쾌지수라고 하는 것은 의학용어로 DI라고 합니다. 기온과 기습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의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격시험 문제에서는 몇 퍼센트 이상의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할 때 DI 지수는 얼마인가 라고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살펴보면 10%의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하는 경우는 DI가 70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그리고 50% 이상의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하게 되면 DI 수치는 75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호소하는 경우는 DI가 8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이고 견딜 수 없는 상태일 경우에는 DI가 86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얼마만큼의 불쾌감을 호소하는지를 설명하고 그 수치가 얼마인지를 고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타 냉각력은 공기의 냉각력을 측정하여 공기의 쾌적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후 특성에 따른 질병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개념 정의를 설명해 놓고 이것이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20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풍토병은 그 지역에만 주로 발병하는 질병으로 열대지방의 말라리아, 장티푸스 등과 같은 것이 해당이 되며 우리나라의 간디스토마, 아프리카의 댕기열, 중동의 지카 바이러스병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계절병인데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주로 발병하는 질병으로 주로 여름철에는 장염, 말라리아가, 겨울철에는 심장질환, 폐렴, 인플루엔자, 뇌출혈 등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상병은 기후 상태에 따라 질병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악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천식, 폐렴, 협심증 등이 기후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거 환경과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최적 조건 부분은 과거 국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환경은 공해 발생이 없고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하며 지질은 건조하며 유기물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은 곳이어야 합니다. 대지는 징계 우물 즉 배설물 등의 더러운 물질이나 쓰레기의 매립지가 아닌 곳이어야 합니다. 매립지인 경우에는 매립 후 최소 10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지형은 남향 또는 남동향이어야 하고 지하수 위는 최소 1.5m 이상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3m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는 상수 공급이 원활하고 하수 처리가 잘 되는 곳이어야 하며 주택의 선적 높이는 2.1m 정도여야 합니다. 주택의 벽과 지붕은 방안과 방습 등이 필요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은 거실 바닥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환기를 위한 창문은 거실 바닥 면적의 20분의 1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균 작용과 치료 작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태양 광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2년 하반기 국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태양 광선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등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 자외선은 3800 옹스트롱 이하의 복사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중에서 2900에서 3100 옹스트롱의 것이 인체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D를 형성함으로써 인체에 유익하게 작용을 하는데 이것을 도르노선이라고 하며 건강선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태양 광선의 종류별 기능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의 기능은 인체의 성장과 신진대사를 돕고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며 비타민 D 형성 작용과 그룹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살균작용과 치료작용, 결핵, 관절염에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외선이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피부에는 피부의 홍반, 색소 침착, 피부 박리, 피부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눈에는 결막염, 백내장을 일으킬 수 있고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적외선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소독과 살균, 온열감, 관절과 근육치료, 국소 부위 혈액순환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적외선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화상, 홍반,
색소 침착 등의 피부 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화상 부분을 물어보는 것이 출제가 되었고요. 여름철 머리 부분에 강한 적외선을 받게 되었을 때 일사병이 발생할 수 있게 되며 백내장, 시각 장애, 중추신경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시광선의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눈의 망막을 자극하여 명암과 색채를 구분함으로써 사물을 볼 수 있게 되고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되는데 식물이 영양분을 만들 수 있게 하면서 나타나는 작용입니다. 그리고 가시광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면 조도가 적절하지 않을 때 눈에 떨림, 안진이 있게 되고 근시, 시력 장애, 눈 피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기와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의 조성 부분은 21년 상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공기는 대륙권, 성층권, 오존층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각각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게 어느 층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대륙권은 공기는 지상으로부터 약 1000km 상공에 있는 대기층을 구성하고 있게 되고 지상에서 11에서 12km 이내의 대기층을 대륙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성층권은 12에서 50km의 대기층을 의미하고 오존층은 성층권 중에서 20에서 25km의 대기층입니다. 이 오존층이 하는 기능은 태양광선 중에서 생물체에 해로운 자외선을 흡수하여 지구의 인간과 동식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막아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존층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놓고 이것이 어느 층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기의 조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대표적인 부분들이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산소인 O2는 공기 중에 21%를 차지하면서 생체의 호흡 시 영양소의 연소에 소비가 되고 식물은 동화작용으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CO2를 끌어들이고 산소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질소인 N2는 공기 중에서 78%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상 기압대에 발생하는 자만병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산업보건 직업병 파트에서 다뤄지면서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산화탄소 CO2는 공기 중에 0.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무색무취의 가스로 약산성이고 실내 공기의 오탁도 판정 기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상학적인 허용 기준은 0.1%인데 농도가 높으면 환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의 오탁도 판정 기준을 물어보고 어느 것에 해당이 되는지를 문제로 출제됐을 때 학생분들이 이산화탄소가 아닌 일산화탄소를 고르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 바로 이산화탄소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처럼 공기는 항상 일정한 상태의 조성을 갖게 되는데요. 그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바로 공기의 자정작용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과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식물의 탄소, 동화 작용에 의해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두 번째로 산소, 오존 및 과산화수소에 의한 산화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자외선에 의한 살균작용과 네 번째 희석력, 오염물질이 퍼지면서 희석되는 거죠. 다섯 번째 강우 및 강설에 의한 공기 중에 용해성 가스와 부유먼지를 제거하는 세정작용과 여섯 번째 중력에 의한 밑으로 내려앉는 침강작용을 통해서 자성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공기의 조성이 바뀌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실내 공기 오염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년 하반기 국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폼알데하이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폼알데하이드는 새집 증후군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실내 오염 물질에 해당이 되는데요.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됐을 때 두통, 피부염, 눈과 코에 자극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것이 바로 폼알데하이드가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집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출제가 되었던 거죠. 그 밖에도 라도는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 잘 축적되는 성질이 있으며 폐암의 원인이 되고 있고, 대기오염의 지표는 분진, CO, 일산화탄소, SO2, 이산화황, 이 부분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실내 공기 오염 물질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인 군집독에 관련한 것이 19년 하반기 국시와 과학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이것은 일정 공간에 다수인이 밀집 또는 산소가 불충분한 실내에 장시간 밀폐로 인해서 실내 환기가 불량하여 정상 공기 성분의 화학적 조성에 변화가 나타난 것을 의미합니다. 즉, CO2,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되고 산소가 감소하게 되는 문제를 초래하는 거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는 군집독을 일으키는 환경이 어느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 또한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극장과 만원 버스 등이 바로 다수인이 밀집하는 환경입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두통, 불쾌감, 권태, 현기증, 구토 등의 신체 증상을 초래하게 되고, 이것을 예방하는 그리고 처치 방법으로는 실내 환기를 통해 개선할 수 있겠습니다. 공기의 자정작용에도 불구하고 오염 물질이 다량으로 쏟아지게 되면 대기오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것에는 1차 오염 물질과 2차 오염 물질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21년 하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1차 오염 물질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황산화물, 입자상 물질들이 해당이 되고, 2차 오염 물질에는 케톤, 오존, 아세트, 알데하이드, 과산화수소, 수산화 라디칼, 황산, 펜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것을 섞어놓고 구분하라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기질 예보 등급 및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년 상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먼저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대해서 민간군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등급별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군은 보통 시에는 실외 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은 없으나 몸 상태에 따라서 유의하여 활동을 하면 됩니다. 나쁨 단계가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제한하게 됩니다. 특히 현직 환자는 실외 활동 시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동일하며, 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그리고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매우 나쁨 단계에서는 민간군은 가급적 실내 활동만을 해야 하고, 실외 활동 시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이 있는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존의 행동 요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민간군은 보통 등급일 때에는 실외 활동 시 특별히 행동에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몸 상태에 따라서 유의하여 활동을 하면 됩니다. 나쁨 등급에서는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제한해야 하고, 매우 나쁨 단계에서는 가급적 실내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일반인은 나쁨 등급에서는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제한하며 특히 눈이 아픈 사람은 실외 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우 나쁨 단계에서는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기오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최근 자격시험에 4번이 출제가 되었고, 과거 국시에도 출제가 되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지구 대기 내에 이산화탄소 그리고 수분의 축적이 되면서 지구 복사선을 흡수하게 되고 태양열과 복합해서 대기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는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것이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영향으로는 남극 지역의 빙하가 녹음으로써 해수면이 상승을 하게 되고 어류의 이동 경로가 변화되며 바다 생태계가 변화하게 됩니다. 산소량이 감소하게 되고 물고기 질병 증가로 수산업 피해 및 감염병 이동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대기오염의 영향으로 열섬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열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 공기의 오염으로 인해서 도심의 온도가 변두리보다 약 5도씨 정도 높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운 공기는 상승하고 도시 주변의 찬 공기가 지표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도심의 먼지 등의 오염 물질이 마치 먼지 지붕을 형성하여 도시가 커다란 지붕에 휩싸이게 된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광학 스모그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대기 오염의 영향으로 오존층의 파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것의 원인은 자동차 배기가스에 함유된 질소 화합물과 탄화, 수소류, 냉장고나 에어컨, 스프레이에 사용되는 프레온 가스 등이 강한 태양 광선에 의해서 광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층을 파괴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피부암, 백내장, 대기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 나무 중 건축 재료의 부식과 노화를 촉진시키고 식물 플랑크톤이 감소해서 바닷속 먹이사슬이 깨지기도 하고 곡물 수확량과 품질 저하 및 말라리아 질병을 증가시키게 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대기오염의 영향으로 엘니뇨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열대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남미 해안으로부터 중태평양에 이르는 넓은 범위에서 무역풍과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엘니뇨 현상이라고 하게 됩니다.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영향은 필리핀 등지에서 강수량이 적고, 반면 중국 남부, 미국 남부에서 홍수가 나는 등의 많은 강수량을 보일 수 있게 되며, 알래스카는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미국 남동부는 저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념 정의를 설명하고 이게 어떠한 현상에 해당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라니냐 현상도 나타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은 적도 무역풍이 평년보다 강해지면서 서태평양의 해수면과 수온이 평년보다 상승하게 되고, 찬 해수의 용승 현상 때문에 적도 동태평양에서 저수온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인 거죠. 나타난 영향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격심한 장마가 나타날 수 있고, 페루 등 중남미에는 가뭄이 있고, 미국에는 심한 경우 극지방과 같은 추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에는 산성비가 있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대기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용해되어 있어서 pH가 5.6에서 5.7 정도여야 합니다. 그런데 산성비는 이보다 낮은 pH일 때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산성비의 원인은 공장이나 자동차 배기가스, 화석 연료의 연소 때문에 발생한 항상가스와 질소 산화물 등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산성비의 원인과 미치는 영향은 21년 상반기와 19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고, 두 번째로 산림의 황폐화와 식량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태계가 교란이 되고 먹이사슬을 통해서 알루미늄이나 중금속에 의한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금속, 건축물, 그리고 역사 유적 등의 부식이 일어날 수 있으며, 다섯 번째, 대기 중에서 인간의 가시거리, 시정이 현격히 좁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각 오염물질의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일산화탄소, C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국시에 다수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탄소 화합물을 태울 때 산소가 부족하거나 불완전 연소하여 생성이 되는 것으로 무색, 무미, 무치, 무자극성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가 나오는 오염원으로는 용광로의 가스 또는 자동차 배기가스 등이 해당이 되고, 일산화탄소 중독이 일어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혈색소 즉 헤모글로빈과의 결합력이 산소보다 210배나 강해지면서 본래 헤모글로빈이 해야 하는 산소 운반 능력이 박탈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산소를 운반할 수 없게 되면서 저산소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통, 의식 상실, 호흡곤란, 보행장애, 시력장애 등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중독 시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환기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3년 하반기와 18년 상반기 두 번 출제가 되었는데요.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정부기관 또는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특정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 사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회로운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수행하는 법률에 의한 평가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업으로는 도시, 항만, 도로, 철도 건설 사업, 하청, 개발 사업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개념 정의를 설명해 놓고 이것이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밖에 환경오염 관련 부담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탄소세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탄소 함유량에 비례하여 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두 번째, 환경개선 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전관리 예치금은 부도 등으로 공사 현장이 방치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공해배출 부담금은 허용 기준치가 넘는 대기, 수질오염 물질, 산업 폐수를 내보내는 산업장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님비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정의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님비 현상은 Not in my backyard의 머리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자기 중심적인 공공성 결핍 증상입니다. 늘어나는 범죄자, 마약 중독자, 장애인 아파트나 재활원, 산업 폐기물, 쓰레기 등의 수용 처리 시설의 필요성에는 찬성을 하지만 자기 주거지역에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서는 데에는 강력히 반대하는 것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님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쓰레기 매립지 건설이나 핵폐기물 처리 장소를 주민이 반대하는 것이 바로 이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인피와 핀피는 무엇일까요?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님비 현상과 반대되는 용어로서 자기 구역 내에 오락시설을 비롯하여 여러 측면에서 유익한 시설의 설치를 바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피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는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고 세계의 평화를 증진시키는 활동을 벌이는 대표적인 국제 비정부 기구에 해당이 되는데요.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핵실험, 방사능, 폐기물 해양 투기와 같은 핵 활동 금지와 해양 동물 보호를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든가 해양오염 방지, 세계 원시림 생태계 보호, 생물종의 다양성 유지 활동 등을 하고 있고 2011년도에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배를 타고 일본 연안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물과 건강 중에서 물의 자정작용에 대한 부분이 과거 국시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 순서를 나열하라고 하는 것이 출제되었습니다. 물리학적 작용은 희석, 확산, 침전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화학적인 작용은 산소와의 결합에 의한 산화작용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생물학적 작용은 미생물들에 의한 유기물의 분해나 수중, 동물의 먹이로 제거가 됨으로써 자정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의 자정작용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이 많을 때에는 인공적인 정화 방법을 통해서 정화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과거 국시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으로 순서와 방법적인 것이 문제로 나왔습니다. 침사지, 침전지, 여과지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침사지는 비중이 큰 모래 입자를 제거하는 곳이고 침전지는 유기물과
부유 고형물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이때 황산 알루미늄 또는 명단을 사용하는 약품 침전을 하는 것으로 주로 급속 여과법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과제는 물을 여과, 걸러서 흡수함으로써 수인성 감염병 환자의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게 되었고 밀즈 라인케 현상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적정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최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정말 많이 출제되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0번 가까이 출제가 되었고요. 과거에도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먼저 색도는 물의 색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색도 5도 이하여야 하고 탁도는 물에 탁한 정도로 물이 탁하게 되는 것은 토사 등의 부유 고형물이나 용존 물질의 화학적 변화에 의한 것입니다. 부유 물질량은 오염된 물일수록 물 안에 떠다니는 물질이 많은 것이며 수소 이온 농도인 pH는 5.8에서 8.5가 정상입니다. 그리고 불소는 1.5mg/L 이하여야 먹는 물 수질 기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먹는 물 수질 기준에는 여러 가지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을 나열한 후 다음 중 먹는 물 기준이 아닌 것을 골라라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서 살펴보면 암모니아성 질소, 즉 아질산성 질소는 0.5mg/L 이하여야 하고 총 트리할로메탄은 0.1mg/L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 세균은 100 CFU/ml 이하여야 하고 총 대장균군은 100cc에 하나도 없어야 하며 대장균군이 의미하는 것은 분변 오염의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대변에 오염된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거죠. 그리고 잔류염소, 유리잔류염소는 4.0mg/L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염소 소독을 하게 되는데 이때 상수도 소독 시 경제적이고 가장 간편한 소독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관련 지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존 산소인 D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과거 자격시험에 그리고 최근 자격시험에 출제가 정말로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용존 산소라고 하는 것은 수중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의 양을 말하는 것으로 오염도가 높을수록 용존 산소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서식하려면 5ppm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존 산소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가 높을수록 감소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용존 산소는 온도가 낮을수록 산소의 함유량이 많아서 오염도가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중의 용존 산소량이 높을 때에는 온도가 낮고 물은 깨끗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식물성 플랑크톤이 급격히 번식할 때에는 산소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용존 산소는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존 산소는 염분이 높을수록 감소하게 되고 염분이 높다는 것은 깨끗한 물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5가지를 설명하고 다음 중 옳은 것, 틀린 것을 골라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하니 모든 줄을 암기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수중에 존재하는 유기물을 호기성 상태에서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 20도씨에서 5일간 산화시킬 때 소비되는 산소의 양을 말하게 되는 건데요. BOD 시험은 보통 하천소 및 가정 오수에 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OD 농도가 높다는 것은 수중에 부패성 유기물이 다량 함유되어 많은 양의 산소를 소모했다는 것이고 용존 산소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BOD의 농도가 낮다는 것은 수중에
부패성 유기물 함유량이 적어서 적은 양의 산소를 소모한다는 것으로, 즉 적은 양을 소모했기 때문에 용존 산소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수중의 유기물을 산화제를 이용하여 산화시킬 때 요구되는 산소의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산화제로는 다이크로면산 포타슘과 가망간산 포타슘을 사용하여 소비량이 많을수록 오염된 물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COD가 높다는 것은 오염된 물을 뜻하게 되고, COD 시험은 주로 공장 폐수 및 호수, 해수를 평가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수인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각각의 특징을 설명한 다음에 옳은 것, 틀린 것을 골라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발생 상황을 보면 폭발적이고 동시에 발생을 하며 대체로 급수 지역에 일치하게 됩니다. 성별, 연령별, 직업별에 따른 차이가 없이 발생을 하고 있고 사망률은 낮고 2차 감염은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연중 발생하지만 비가 많이 오고 곰팡이와 세균이 잘 번식하는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음용수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질 오염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강상의 피해와 농업, 어업의 피해, 부영양화, 적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뤄지겠습니다. 그리고 미나마타병은 메틸 수은 중독에 의해서 발생하며 이타이타이병은 카드뮴 중독으로 발생됩니다. 자, 그러면 수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티푸스, 파라디푸스, 세균성 이질, 아메바성 이질, 콜레라, 폴리오, 유행감염이나 기생충 감염 등이 해당됩니다. 자, 그렇다면 수질 오염의 관리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수원의 보존과 하수 및 폐수, 처리시설의 확충, 수질 보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나마타병의 발생 원인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것은 신일본 질소 미나마타 공장의 메틸 수은 화합물에 의해서 오염된 어패류를 그 지역 주민이 장기간 대량으로 섭취하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중금속이 무엇인지 출제가 되기도 하고, 또는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증상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과거국시에 다소 출제가 되었습니다. 권태로움이 있고 우울증, 피로감, 두통, 설사, 궤양, 소화기 점막의 부식, 단백뇨, 보행실조, 떨림, 구내염, 불면, 현기증, 사지마비, 기억력 감퇴, 언어장애, 시청각 기능장애 등을 일으키는 중추신경의 질환이며 태반을 통해서 지지나 출생률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타이이타이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카드뮴의 만성적인 중독에 의해서 신세뇨간에 질병이 생겨서 제흡수 기능이 저해됨으로써 칼슘의 상실과 체내칼슘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의 중독을 일으키는 중금속이 무엇인지와 관련 증상을 물어보는 것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골연화증, 골절, 허리와 관절이 심한 통증이 있거나 흉통, 현기증, 요통, 보행장애, 근육통, 폐부종, 단백뇨, 호흡곤란, 식욕부진, 구토와 설사, 복통위염, 비염, 불면, 빈혈, 골격, 변화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부영양화와 적조현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부영양화는 수역이나 수중 생물의 영양분이 과다해져 가는 현상입니다. 또한 적조는 부영양화에 의해서 플랑크톤이 이상 발생해서 적갈색을 나타내는 현상인데요. 이상 발생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산소 소비가 증대하게 되고, 그러면 산소 결핍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어패류의 폐사로 플랑크톤은 더욱 증식을 해서 빛을 나타내게 되는 현상인 물의 꽃이라고도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녹주 현상은 무엇일까요? 영양 염류의 과다로 호수에 녹주류가 대량으로 번식하여 물빛이
녹색으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갯벌을 보존하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도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수 처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국가고시에 3번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정화 순서는 스크린, 침사지, 침전지, 생물학적 처리, 즉 활성 온이 방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각각의 처리 방법에 대한 것도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크린은 철제의 막대기를 2.5cm 이상 간격으로 수료의 밑면에 경사지게 배치하게 되면 부유 고형물을 제거하기 위한 처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사지는 수레 폭을 넓히고 하수의 유속을 느리게 하여 무거운 무기물질을 침전시키려고 하는 방법으로서 물속에 불순물이 가라앉는 현상을 이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침전지는 물의 속도가 완만해지도록 설계되어 있는 조를 통과할 때 물속의 불순물이 가라앉는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활성 온이법은 생물학적 처리 중 가장 발전된 방법으로서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온이를 풍부하게 함유하는 것입니다. 이 온이는 산소가 있는 것을 좋아하는 호기성 균으로 온이를 하수에 주입하고 공기를 보내서 잘 섞어내게 되면 수중 부유물이 처리가 잘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 폐기물 처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최근 국가고시에 4번, 과거 국가고시에 많이 출제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개념 정의를 설명한 다음에 또는 장단점을 설명한 다음에 이것이 어떠한 처리 방법인지를 고르라고 하는 것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소각은 가장 위생적인 방법이지만 소각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고 고비용과 운영 관리가 문제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전선이나 PVC, PCB를 태울 때 나오는 다이옥신은 인체에 매우 유해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매립인데요. 매립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땅에 그냥 묻는 방법으로서 가장 저렴하고 간단한 처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형 폐기물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고 매립 후 지하로 오염물질이 침투되면서 지하수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로 퇴비는 주방 쓰레기나 가연성 쓰레기에 생물을 이용한 전환을 유도하여 퇴비로 이용하는 것인데요. 고온에 의해서 병원체나 기생충이 사멸하고 좋은 비료가 되지만 역시나 관리와 유지비가 비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적환장은 쓰레기를 처분장 중간 지점에 임시로 적재시켜 놓는 곳으로 처분장과 쓰레기 발생원과의 거리가 멀수록 경제적이고 수거 인부들에게 시간 낭비를 줄여서 인건비를 절약하는 기능이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폐기물 부담금 제도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17 하반기 국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위에 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품목을 살펴보면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 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 제품, 우동의 껌, 일회용 기저귀, 담배, 전자담배를 포함하고요. 플라스틱 재료로 사용한 제품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으로는 의료 폐기물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7년 상반기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우선은 구분과 내용, 그리고 도형의 색상을 구분하는 것이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격리 의료 폐기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라 감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 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들을 말합니다. 이때 최대 보관기간은 7일이며 도형의 색상은 붉은색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위해 의료 폐기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 종류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물류 폐기물은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 장기, 기관, 신체의 일부, 동물의 사체, 혈액, 고름미, 혈청, 혈장, 혈액 제제 등을 포함하는데 최대 보관 기간은 15일이고
병리계 폐기물은 시험 검사 등에 사용하는 배양의 배양 용기, 보관 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등이며 역시나 15일간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손상성 폐기물은 주사, 바늘, 그리고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 침, 파손된 유리 재질의 시험 기구들이며 워낙 부피가 작다 보니 최대 보관기간은 30일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위의 의료 폐기물은 이 도형의 색상이 상자형일 때에는 노란색이며 봉투형일 때에는 검정색을 띠게 됩니다. 구분하여서 출제가 되고 있으니 알아두세요. 위의 의료 폐기물에는 추가로 생물학적 화학 폐기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배백신, 폐항암제, 폐화, 치료제이며 혈액 오염 폐기물은 폐혈액배, 혈액 투석 시에 사용되는 폐기물, 그 밖에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들입니다. 이것들은 역시나 상자형의 용기는 노란색으로 도형의 색상을 띄어야 하고 봉투형 용기는 도형의 색상이 검은색이어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일반 의료 폐기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일반 의료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은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꺼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 세트 등이 해당이 됩니다. 보관 기간은 최대 15일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자형 용기에서는 도형의 색상이 노란색, 봉투형 용기에서는 도형의 색상이 검정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체 조직물 중 태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은 재활용하는 경우 4도씨 이하의 전용 냉장 시설에 보관이 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보관기간은 15일이고 도형의 색상은 녹색입니다. 다음으로는 식품과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은 무엇일까요? 병원 미생물이나 유해한 화학물질에 오염된 식품을 경구적으로 섭취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으로 단시간 내에 발생하고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2차 감염은 드문 것이 특징입니다. 주증상은 오심구토, 복통, 설사 등이 나타나며 원인 물질에 따라서 세균성, 화학성, 자연독, 식중독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균성 식중독의 구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감염형과 독소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부분을 섞어 놓고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염형을 보면 살모넬라, 애리조나균, 예르시니아, 캄필로박터, 장염 비브리오균, 장알균, 장출혈성 대장균 식중독 등이 있습니다. 독소형에는 포도알균 식중독, 보툴리누스 중독, 그리고 웰치균 식중독이 있습니다. 식중독의 발생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득 수준이 향상이 되면서 외식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사회의 발달과 집단화에 따른 단체 급식의 증가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식습관이 변화되고 식품 무역이 증가하게 되고 환경 변화에 따른 미생물 증식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중독의 종류별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장출혈성 대장균 식중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3번 출제가 되었는데요. 급식으로 햄버거를 먹은 아이들이 복통, 설사, 발열, 구토 증상을 집단으로 호소할 수 있고 심각한 용혈 요독 증후군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살모넬라 식중독은 열에 비교적 약해서 62에서 65도씨 30분 정도를 가열하게 되면 저온 살균이 되어 사멸이 됩니다. 그런데 가열하지 않게 되면 저온에서도 비교적 저항성이 강하여 생존하게 됩니다. 또한 쥐의 변 등에서 감염되고 불결한 식품에 의해 번식이 되고 주증상으로는 설사, 복통, 발열 등 구역질, 구토, 현기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및 예방을 위해서는 저온 살균으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장염비브리오균 식중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그 원인은 여름철 불충분한 조리식품을 섭취하거나 생선의 어패류 절인 식품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심한 설사, 복통, 구토를 일으킬 수 있고 권태감이나 발열의 증상을 나타내며 열에 약하여 예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툴리누스 식중독은 그 원인이 통조림이나 소시지 등에 밀폐된 현기성 상태의 식품에서 번식, 사망률이 가장 높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입니다. 증상을 보면 위장계 중독 증상보다도 안면마비 같은 신경계 급성 중독 증상과 위장 증상, 호흡 곤란 등을 초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독소형 세균성 식중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구균 식중독은 그 원인이 식품 취급자의 손, 먼지, 팔이나 쥐가 음식물에 닿을 때 옮겨지게 되고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를 먹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징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중독이고 식중독균 중에서 잠복기가 가장 짧습니다. 독소가 100도씨에서 30분간 끓여도 파괴되지 않는 특징이 있고 포도알균은 당분이 함유된 식품에 침입하여 번식할 때 장 독소를 분비하게 됩니다. 증상은 심한 구역질, 복통, 설사, 발열 등 위장염 그리고 권태감, 기억력 감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예방을 위해서는 환원과 편도선염을 가진 사람은 음식을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적어놓고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문제가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식중독 서비스 단계별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그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고, 위험으로 나누어지며 단계별 색깔이 다릅니다. 관심의 지수 구간을 보면 0에서 55보다 작을 때이며 행동 요령은 화장실 사용 후 외출 후 조리를 시작하기 전후 등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주의 단계는 55보다 크거나 같고 71보다 작을 때인데 행동 요령은 음식물은 85도씨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하고 채소 및 과일류의 비가열 식품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섭취합니다. 경고 단계는 70보다 크거나 같고 86보다 작을 때인데 행동 요령은 식품 용수는 가급적 수돗물을 사용하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서 마시며 조리기구는 충분히 세척한 후 소독합니다. 위험 단계는 86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을 때이며 행동 요령은 구토, 설사, 정도가 심하고 탈수, 발열, 발진 등 증상 시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의의 지시를 따르고 집단 설사 환자가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연독 식중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국가고시에 3번, 과거 국시에 다수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먼저 보거 중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원인 독소는 테트로도톡신이고 보거의 알이나 생식기, 즉 난소 고안, 그리고 간, 피부 장에 존재하고 그 중에서 내장에 가장 많습니다. 특징은 잠복기가 30분에서 5시간으로 굉장히 짧고 중독 증상으로 운동장애, 심하면 호흡 중추신경이 마비됨으로써 호흡을 알 수 없게 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은 폐류 중독, 조개 중독, 굴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합 등의 조개의 독소는 미틸로톡신이고 모시 조개나 굴의 독소는 베네루핀입니다. 특징은 12시간에서 48시간의 잠복기를 거쳐서 심하면 7일에서 10일 후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증상은 불쾌감, 권태감, 발열, 복통, 구역구토, 두통, 폐하출혈, 의식혼란, 출혈, 혈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치명률이 44에서 50%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 밖에 자연독 식중독의 원인 독소를 살펴보면 광대버섯은 머스카린, 감자 중독은 감작성 눈에 있는 솔라닌, 맥각은 어고톡신, 어고타민, 청매, 즉 덜 익은 매실은 아미그달린이 해당됩니다. 이 부분을 연결하는 것이 국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암기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유해금속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국가고시에 다수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자, 보시면 비소는 구토, 설사, 호흡중추 마비, 영양장애, 신경염, 흑색종 등이 생기고 카드뮴은 구역, 위통증, 그리고 구토설사, 대퇴통증, 요통, 보행장애, 골절, 경선부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고혈압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수호는 사지저림, 보행장애, 현기증, 시야협착, 연화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납은 심장병, 모세혈관 마비, 권태감, 피부병, 치아장애, 근육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식품의 보존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최근 국가고시에 3번 출제되었고 과거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건조법은 수분 15% 이하의 환경으로 식품을 건조시키게 되면 부패를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주로 과실, 어류, 곡류, 육류 등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냉동 냉장법은 10도씨 이하 세균의 발육이 억제되고 영하 5도씨 이하가 되면 미생물 발육을 억제하며 식품 보존 기간이 연장되고 부패 속도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열법은 끓이거나 삶는 방법에 의하여 식품에 부착된 미생물을 사멸시킬 수 있고 각종 효소를 불활성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유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63에서 65도씨 30분간 저온 살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밀봉법은 마른 식품이나 곡류를 밀봉을 함으로써 바깥 공기와의 접촉을 차단하여 부패를 방지하는 방법이고, 다섯 번째 통조림법은 캔 속의 가스를 제거하고 밀봉한 후 다시 가열 처리함으로써 효소의 비활성화, 세균 발육과 번식 억제로 식품의 부패 방지 및 장기간 보존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화학적 보존법인 절임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이 최근 국가고시 3번 출제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염장법은 해산물, 축산물, 야채류 등에 이용이 되고 있고 식염을 이용하여 식품 내 수분을 제거하고 세균의 원형질을 분리시킴으로써 부패를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당장법은 식품의 당의 농도를 50% 이상 유지를 했을 때 효모, 곰팡이 및 세균의 발육이 억제되고 젤리, 잼, 가당 연유, 과실 등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산저장법은 산도가 낮은 초산을 써서 세균이나 곰팡이, 효모와 같은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함으로써 부패를 막는 방법으로 과일, 채소의 저장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식품과 관련된 주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국시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방부는 직접 세균을 죽이지 않고 세균의 생활환경을 불리하게 만들어서 미생물의 성장과 번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부패는 단백질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분해되는 과정이고, 발효는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과정과 에너지를 얻는 작용입니다. 변폐는 당질 또는 지질이 변질되는 것이고, 변질은 식품을 방치했을 경우 것과 내용이 본래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되어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